8. 후한 말의 군우. 1. 조조. 조조의 부친은 숭인데 일찍이 환관인 조등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본디성은 하옷이라고 전하기도 한다.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머리 돌아가는 것이 빨라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꾀가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약자를 돕고 강자를 억누르며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는 호골풍인데도 있어 품행이나 집안일 같은 것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때 연안고을에 허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촌형인 허정과 함께 저명한 인물이었는데 항상 그 지방 출신의 인물에 대해 자세히 살피면서 그의 사람됨을 비평하여 논하였다. 그 방법은 매월 초하룻날에 그때마다 인물 비평의 제목을 바꾸어 불초, 총명, 문약, 용무 등의 제목으로 사람됨을 비평했는데 이것이 연암 지방의 명물이 되어 올단평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조조는 그런 소문을 듣고 연암으로 가서 허소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어떠한 인물인가? 한번 비평을 해주게나 하였다. 허소는 처음에 그의 인물됨이 천박하다고 생각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조조가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귀하께서는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그 재능을 다하는 능한 신이 되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일단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그 재능을 종행으로 발휘하는 영웅이 되실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2. 유비와 제갈량. 낭야 출신의 제갈량은 양양 융중산 근처에 임시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믿어 스스로를 옛날의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 걸쳐 다 뛰어났던 두 대가인 관중과 아기에 견주고 있었다. 한편 한나라 왕실의 후예로서 한 제국을 부흥시켜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지금 형주에 와 있는 유비는 그 고장의 명사인 사마희에게 이 근처에서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해 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금 세상에 있어서 첫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상 이 고장에 그런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은 복룡, 곧 지금은 못 속에 잠겨 있지만 일단 풍운을 얻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은 봉황의 병아리이지만 성장하여 큰 새가 되면 세상의 모든 새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천하를 뒤흔들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제갈공명이요 또 한 사람은 방사원입니다. 서서도 또한 유비에게 제갈공명은 아직 엎드려 있는 용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인물됨을 들은 유비는 이 사람을 꼭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세 차례나 제갈량의 집을 찾아가서 겨우 만날 수가 있었다. 여기서 유비는 지금의 처지에서 자신은 어떤 방책을 써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사람의 인물됨을 시험해 볼 생각도 있고 해서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제갈량이 말하기를 지금의 천하의 형세를 관망하건대 저 조조는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면서 천자를 등에 업어 헛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것은 천자의 뜻을 빙자하여 천하의 제후에게 명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력과 대의 명분을 아울러 지닌 절대로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실로 조조와의 전쟁은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송고는 양자강 하류 이남 지역을 확고하게 근거지로 하고 양자강을 방패로 삼아 절대 안전하며 백성은 모두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는 서로 원조는 할 망정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주 땅은 군사를 동원하기에 적당한 나라이고 또 익주 땅은 지세가 험악하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그 안에는 기름진 땅이 천리에 펼쳐 있어 광대하며 진실로 천연의 보고라고 이를 만한 곳입니다. 장군께서는 황실의 혈통이시고 신의가 또한 사해에 드러나 있으시니 만약 이 요새로서 견고하게 이웃하고 있는 형주와 익주를 아울러 양고을을 차지하신다면
천하에 병고가 생겼을 때 형주의 군대는 북상하여 완연으로 다시 북으로 초올라가 옛날 도읍인 낙양으로 향하고 한편 익주의 군대는 진천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도시락을 싸들고 나와 멀리서 오는 장군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참으로 훌륭한 계획이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로부터 제갈량과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그들의 접촉은 날이 갈수록 친밀의 도를 더해갔다. 여기서 유비는 나에게 있어 공명이 있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였다. 3. 손곤과 조조. 조조는 유비를 몰래 숨겨준 형주의 제후인 유표를 공격하였는데 그때 유표는 병사했다. 그런데 유표의 아들인 유종은 조조의 위세가 두려워 형주를 바치며 조조에게 항복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유비는 거점을 잃고 쫓겨 강릉 땅으로 도주하였는데 조조는 다시 그를 추격하였으므로 유비는 다시 하구로 달아났다. 이에 조조의 군대는 강릉으로 진격하였고 드디어 양자강 연변을 따라 동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돌렸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꼭 오나라의 송곤 장군에게 구원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스스로 사자가 된 제갈량은 오나라에 당도하여 송곤을 만나 자세하게 이해와 득실을 설명하며 응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곤은 크게 기뻐하면서 쾌히 승낙했다. 이렇게 해서 송곤과 유비는 서로 연합이 성립되었다. 조조는 송곤에게 도전장을 보냈는데 그 도전장에 이르기를 나는 지금 수군 80만 대군을 정비해 놓고 장차 장군인 기화와 오나라 땅에서 함께 수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였다. 송곤은 이 도전장을 여러 신하에게 보였던 바 모두가 이 엄청난 사건에 깜짝 놀라 파랗게 질려 있었다. 결국 대세는 항복할 것을 주장하는 편이 우세했는데 오직 홀로 노숙 한 사람만이 강경하게 맞싸울 것을 주장하며 주유를 추천하였다. 송곤의 부름을 받고 온 주유는 장군께서 수만의 정예 부대를 제게 빌려주신다면 저는 하구로 진격하여 장군을 위해 틀림없이 조조의 군대를 격파해 보이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송곤은 곧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는 앞에 놓인 책상을 내리쳐서 두 동강을 내놓고는 누구든 감히 다시 항복할 것을 입 밖에 내는 자가 있으면 이 책상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싸울 결의를 표명했다. 이리하여 주유로 하여금 3만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 유비와 힘을 모아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우게 하였는데 주유는 진격을 거듭해 양자강 적벽이라는 곳에서 조조군과 서로 마주했다. 주유의 부장인 황계는 조조의 수군은 지금 많은 군선을 늘어놓아 배마다 이 배의 머리와 저 배의 꼬리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배들이 각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을 질러 무찌르기에 아주 알맞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군선과 전투함 10여 척을 골라내어 거기에다 마른 푸럭새와 마른 삭정이를 가득 싣고는 그 속에다 기름을 부어놓고 그 위에는 천막을 씌워 천막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게 해놓고 배 위에 깃발을 세웠다. 그리고 미리 작은 배들을 준비해두고 배꼬리에 메어 놓았다. 이것은 도망할 때 쓸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황계는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 거짓으로 항복할 뜻이 있다고 해두었다. 황계는 마른 풀과 나무를 실은 10척의 배를 선단의 맨 앞에 나가게 하고 강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돛을 올렸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차례로 그 뒤를 따라 나아갔다. 조조의 군에서는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황계의 배들이 항복해 온다 하고 외치면서 마음 놓고 우두커니 구경을 하고 있었다. 황계의 배는 조조군에 가까이 이르러 일시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데다가 맹렬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불타는 배는 화살 같은 속도로 적진으로 달려들었으므로 조조의 군선들의 불이 붙어 모두 타버리고 그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하늘은 온통 구름과 불꽃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아우성을 치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과 말들이 물에 빠지고 불에 타 죽고 하여 그 죽은 자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한편 육상에 있던 주유도 경쾌한 정예 부대를 이끌고 벼락치듯 번개치듯 요란스럽게 북을 두드리면서 대진격을 개시했으므로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였고 조조는 틈을 타서 북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그 뒤에도 드문드문 군대를 남쪽으로 출동시켜 송곤을 공격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조조는 탄식하면서 자식을 낳으려면 반드시 송곤 같은 자를 낳아야지 유표와 같은 자식은 개돼지 같은 놈이다 라고 하였다. 4. 노숙과 여몽. 유비는 형주의 양자강 이남 여러 고을에 병력을 투입하여 공략하였다. 주유는 이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송곤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유비라는 인물은 용맹스러운 영웅의 기상이 있고 그의 부하로는 곰이나 범처럼 사나운 장수인 간우와 장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함께 변경지대에 그대로 놓아두는 일은 아마도 용이 구름과 비를 얻어 마침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언제까지나 물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부디 유비를 형주에서 옮기게 하여 오나라 국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송곤은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주유는 지금이야말로 북방의 조조를 공격할 좋은 기회라고 외치며 출병을 준비했으나 불행히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할 즈음에 병사하고 말았다. 주유의 유언에 따라 노숙이 주유를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했다. 노숙은 송곤에게 조조의 압력을 막으려면 유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비에게 형주 땅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진언했고 송곤은 그의 말에 따랐다. 송곤의 장군인 여몽은 처음에 군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항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몽에게 송곤은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권하였다. 그런 얼마 뒤에 노숙이 여몽을 만나 의논하다가 그의 학문과 식견이 기품을 보고 놀라면서 그대는 지난날 소주 거리에서 보던 여몽이 아니지 않소 하고 그의 달라진 학식을 칭찬하였던 바 여몽이 말하기를 선비된 자 헤어져서 사흘이 지난 뒤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그대는 이제야 겨우 그것을 알고 있었던가 라고 하였다. 9. 삼국의 분립. 1. 조자. 주유가 죽은 뒤에 주유를 대신하여 오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맡았던 노숙이 또 죽었고 이번에는 여몽이 뒤를 이어 오군의 통수권을 맡았다. 여몽이 또한 형주를 지키고 있는 관우를 공격하자고 송곤에게 권하였는데 송곤의 장수인 육손이 또 관우를 뒤에서 습격하니 관우가 이에 낭패하여 형주로 도망하여 돌아갔다. 이에 오나라 군대가 간우를 잡아 죽이니 드디어 형주가 함락되었다. 전년에 위나라에서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뒤를 이으면서 후한의 헌제를 패하고 한 왕조를 넘어뜨린 뒤에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으므로 유비도 또한 총나라 땅에서 황제의 위에 올랐으니 곧 소열제다. 소열제는 관우가 오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죽은 것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 장수가 되어 송건을 공격했다. 송건이 당황하여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송곤은 사신을 위나라로 보내 원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위나라에서는 송곤을 봉하여 오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이때 위주 조비는 오나라에서 온 사례사인 오자에게 귀국의 주인인 오왕은 어느 정도의 학문을 지녔는가 하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오자는 오왕은 어진 자와 능력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천하를 통일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틈만 있으면 널리 경서나 사적을 읽고 있으나 대의를 통해 고금의 득실을 아는 데에 주력하고 일반 서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독해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조조 일가에서 시문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역습이었다. 위주 조비는 또
오나라에서는 이 위나라를 두려워서 꺼리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니 조자는 오나라는 무장을 갖춘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양자강과 한강을 천연의 성벽과 참으로 삼고 있으므로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듣고 감탄한 조비는 마지막으로 그대와 같은 현사가 오나라에는 얼마나 있는가 하고 물으니 조자가 대답하기를 뛰어나게 머리 좋은 선비는 아마 8, 9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정도라면 수레에 가득 실을 만큼 많고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고 크게 나와 위주의 마음을 꿰뚫었다. 2. 유선과 제갈량. 소열제 유비는 황제의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세상을 뜨고 태자인 선이 뒤를 이어 황제의 위에 올랐는데 나이 17세로서 이가 후황제였다. 승상인 제갈량은 소열제의 유언에 따라 유선의 정치를 보좌하였다. 소열제가 임종에 즈음하여 제갈량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승상의 재능은 지금 위양 조비의 10배나 된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촉한의 국가를 잘 안정시켜서 최후에는 나의 염원인 한시를 부흥시켜 다시 한해 천하를 이룩하는 큰 사업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근심되는 것은 아들인 선이다. 아는 바와 같이 유선은 변변치 못하다. 승상이 하는 데까지 해보아서 보좌하는 보람이 있을 기미가 있으면 아무쪼록 보살펴 보좌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보좌한 보람이 없을 듯 하거든 그대 자신이 대신 제위에 올라 이 총나라를 경영하여 대사업을 완성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 유언을 들은 제갈량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께 이와 같은 신임을 받고 있는 신은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해 새로운 황제 폐하를 보좌하여 충의와 정절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여 폐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부디 안심하시옵소서 하고 받들어 대답했다. 이리하여 제갈량은 유선을 보좌하면서 우선 관직을 간소화하고 법제를 수정하고는 훈령을 발하여 관리들을 경계하기를 참서라는 제도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아 각자의 성심에서 우러나는 좋은 일을 추진하고 넓혀나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가령 사소한 의문점이라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한다거나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심의해야 할 것을 사양한다면 천하의 정무는 해이해져 국가의 손실을 끼칠지언정 이로운 점이 없다. 공무원 각자는 각자의 생각한 바를 자주 발표하여 철저한 의논을 거쳐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3. 제갈량. 촉한의 승상인 제갈량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방의 위나라를 토벌했다. 토벌군이 출발함에 다다라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후주인 유선에게 드렸는데 지금의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그 하나인 우리 촉한이 영유하는 익주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공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촉한이 망하느냐 존속할 수 있느냐의 위험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폐하께서 신하의 바른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며 군주를 생각하여 감히 간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폐하께서 생활하시는 궁중이나 정치를 행하는 승상부는 본디 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승진을 시키실 것이며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되 궁중과 부중의 처지를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여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법률을 거스린 자가 있고 반대로 성실하고 훌륭한 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할 때 반드시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그들의 행위를 잘 조사하게 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형벌이나 포상을 행하심으로써 폐하의 공평하고도 정명한 정치를 누구에게나 알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주가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여 이를 중용하고 쓸모없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면 이것이 전하니 융성했던 이유이고 반대로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명한 일을 멀리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후한이 멸망한 원인입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전함과 같은 방법으로 정사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디 하잘것없는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손에 갱이와 호미를 들고 남양 땅에서 밭을 갈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와 같은 난세에서는 목숨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리라고 생각했고 제후에게 인정을 받아 출세해 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제께서는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을 높고 귀하신 신분을 굽히시면서까지 누추한 집을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저에게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책에 대해 상의하셨습니다. 선제의 저에 대한 이와 같은 신임과 후한 대우에 감격한 저는 선제를 위해서라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몸을 돌보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결의를 굳혔던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저를 근신하고 정직하고 신중한 인물로 여기시고 임종에 즈음하시어 저에게 한시를 부응시키는 큰 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유명을 받은 뒤에 저는 밤낮으로 두려워 언제나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의뢰하신 일이 전혀 효과가 없다며 선제께서 저를 잘못 보신 결과가 될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이나마 실행하기 위해 우선 지난 5월 무더위를 무릅쓰고 위험한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 깊숙이 들어가 반란군을 처부수고 평정하였습니다. 이제 남방은 이미 평정이 되어 근심이 없어졌으며 또한 군비도 완전히 갖추어졌으므로 2만 대군을 동원하여 인솔하고 북방인 중원 땅을 쳐서 나아가 평정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켜 이 시골 변방인 익주에서 본디 한나라 국도인 장안이나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일이야말로 제가 선제에게서 받은 두터운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며 동시에 폐하께 충절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말 것이며 또 신이 목숨을 바쳐 폐하에게 충성을 다할 직분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목적지인 관중 땅에서 산맥 하나를 눈앞에 둔 한중 땅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지혜가 많은 제갈량도 병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병세는 위독해졌다. 이때 하늘에 붉고도 꼬리가 달린 큰 혜성이 나타나더니 촉한의 진영으로 떨어졌다. 혜성이 떨어지고 얼마 후에 제갈량은 세상을 떠났다. 총대장을 잃은 촉한의 군대는 싸울 의욕을 잃고 있었으며 양이가 군대를 정비하여 회군하려 하는데 이런 낌새를 챈 그 고장의 주민이 이 사실을 위나라 총대장인 사마의에게로 달려가서 촉군의 제갈량이 죽고 그 군대는 후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사마의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후퇴하려는 촉한의 군대를 추격했다. 이에 강유가 양이에게 명령하기를 군기를 돌려세우고 북을 울리면서 사마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라. 하니 양이는 그 명령에 따라 사마의를 공격하는 채 하니 사마의는 백성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두고 백성들이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다라고 비웃으니 사마의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산 것은 알면서 죽은 것은 몰랐구나 하였다. 제갈량이 일찍이 팔진도라는 진법의 그림을 만들었는데 사마의가 그것을 보고 제갈량이야말로 과연 천하에 뛰어난 제주꾼이로다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갈량은 정치를 행함에 있어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을 개입시키지 않았다. 마속은 본디 제갈량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가정싸움에서 패전을 했으니 제갈량은 그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군법에 의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그의 유족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뒤를 돌봐주었다. 그리고 이평, 요립 두 사람은 다 제갈량에 의해 관직에서 파면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이평은 그로 말미암아 병까지 얻어 마침내 죽고 말았다. 10. 6조 1. 왕맹 왕맹의 자는 경락으로 재주와 기량이 남달리 뛰어나 남의 지시를 받지 않는 큰 뜻을 품은 인물이었는데 화산 북쪽 기슭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이때 동진의 정서장군인 환혼이 관중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는 조잡한 의복을 몸에 걸친 채 환혼을 찾아가 그를 면회하였다. 그는 몸에서 득실거리는 이를 잡아 죽이면서 당대에 우선 손을 써야 할 일들에 대해 중언부언하였는데 그 태도야말로 아나무인으로 꺼리는 것이 없었다. 환호는 왕맹을 보고 어딘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조종의 명령을 받들고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대인 전진의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 땅의 호걸들은 아직 달려오는 이가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맹이 대답하기를 귀하는 수천리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적의 경계에 깊숙이 들어오는 데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진의 국도인 장안을 지척에 두고도 폐수를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진 사람들은 귀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달려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니 환호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공명을 이루어 조종에 중용되기를 바라는 환호는 이만한 정도의 정가로 만족하였다고 하는 설이 있으며 또 당장 일격을 가하자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적의 내부에서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설이 있다. 왕맹은 한때 환혼에게 발탁되었으나 그가 패하여 물러나 관중으로 떠날 때 관직을 버렸는데 그 몇 해 뒤에 왕맹을 전진의 왕인 부견에게 추천한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는 단 한 번 만났을 뿐이었지만 지기와 같이 서로 믿는 깊은 관계였다. 그래서 부견은 스스로 내게 있어 왕맹은 유비에게 공명이 있음과 같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왕맹은 1년 동안에 5번이나 영전을 거듭했다. 왕맹은 승상이 되어 부견을 도우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을 등용하여 물러난 관직을 부활시키고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고 또 공궁한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전진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2. 도연명. 송나라 제3대 문제 때의 진의 징사인 도잠이 세상을 떠났다. 도잠의 자는 연명인데 심양현 출신으로 동진 초기의 공신이며 대사마 벼슬을 한 도간의 증손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상한 사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일찍이 고향 심양현의 동쪽 이웃 고을인 평택현의 현령으로 취임했는데 취임 후 80일쯤 지난 뒤에 상급관청인 군에서 현을 시찰하는 감찰관이 파견되어 왔다. 이때 부하인 현의 직원이 현령인 도잠에게 이르기를 부디 예복을 갖추어 입으시고 감찰관을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도잠은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 하루 5마리의 복록을 받는다고 해서 이따위 시골 구석에 새파란 젊은 녀석에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굽실거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는 즉석에서 인수를 풀어 사직하고는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귀걸의 살을 지어 스스로의 심경을 달래고 한편 오류선생전을 저술하여 그의 뜻을 토로했다. 동진의 의희 말기에 중앙으로부터 저작 자랑이라는 관직을 지어 불렀으나 결국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조부인 도간이 동진의 공신이었으므로 송의 고조가 동진의 왕조를 빼앗아 왕업을 이루어 점차로 웅성하여 갔으나 이러한 왕조에게 몸을 굽히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아가 벼슬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그를 정절선생이라 일컬었다. 당송시대 1. 당나라의 태종 1. 태종. 태종은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군주는 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군주가 있다. 그 국가는 또한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백성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가 있다. 백성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 근본인 백성을 괴롭히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겨 얻은 것으로 군주의 사치스러운 욕망의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은 마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기의 육체를 떼어내 배를 채운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줄인 배는 채워질지는 모르나 그 채워진 배와 함께 그의 몸은 쓰러져 죽고 만다. 군주는 크게 호강을 하는지 모르나
결국은 군주를 포함해서 그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면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의 근심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자체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군주의 욕망이 지나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백성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백성의 생활이 괴로워지고 종국에는 국가가 위태로워지며 군주는 멸망하게 된다. 나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욕망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도록 마음 쓰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태종은 정관 원년의 측근 신하에게 서역 지방의 외국 상인들은 아름다운 구슬을 손에 넣으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나머지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어디에 간직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속에 지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는 제 살을 가르고 그 속에다 숨겨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신하가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태종이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왜곡의 일이라고 하여 우리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관리가 백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로 벌을 받는 일이나 또는 제왕이 정도에 넘치는 사치에 빠져 자기 욕망대로 날뛰다가 마침내 나라를 망치는 일 따위 역사상 덜어볼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 이야기한 외국 상인들의 웃지 못할 어리석은 짓과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두 몸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욕망만을 추구한 데서 생기는 결과이다. 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모시고 있던 당나라 초기의 명시인 위징은 그 말에 덧붙여서 옛날 춘추시대 노나라 제후였던 애공이 공자에게 기억력이 아주 없어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이사를 할 때 제 아내를 두고 자기만 가버린 그런 지독한 인간이 있었다더군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옛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리라는 사람과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라는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잊어버려 몸을 망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있는 데 있어서는 최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지금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임금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당나라 2대 황제인 태종 정관 원년에 지금 폐하의 측근에 입술만 고분고분 나불거리며 아첨을 일삼는 간사하고 사악한 인물이 있으니 부디 그놈을 제거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린 자가 있었다. 태종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것을 꼭 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폐하께서 일부러 노하신 척하면서 시험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정당한 이론을 내세워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밀어나가는 자가 있으면 이는 정직하고 아첨을 모르는 신하임이 분명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폐하의 위압에 떨면서 무조건 따르는 자는 틀림없이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난 태종은 그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앞에 서서 스스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어떻게 신하의 정직만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그런 잔재주를 부린 제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거짓을 꾸미지 않을 것이며 지성으로서 천하를 다스릴 결심이다. 라고 하였다. 그보다 한 해 앞서 도둑들이 천하를 휩쓸고 다닌 일이 있는데 그때 결단을 내려 법을 무겁게 하여 도둑을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할 까닭이 없다. 부역이 너무 많고 관리가 백성으로부터 긁어들이는 것이 많아서 배고픔과 추위가 심해지면 염치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중지하여 비용을 극히 절약하고 백성의 부역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청렴결백한 자를 가려 관리를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잘 행하여지면 백성들의 의식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백성의 의식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도둑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렇거늘 어찌 법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이것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였다. 태종의 이와 같은 생각은 실천에 옮겨졌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난 뒤에 백성들의 생활은 풍족하여져서 거리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집어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따라서 도둑도 없어졌으므로 집에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어졌다. 또 행상하는 사람이나 일반 여행자들도 안심하고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2. 위증과 방현령. 태종은 일찍이 좌우 신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일이 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과 다 완성된 일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하니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국가가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 영웅들이 서로 일어나서 실력으로 겨루어 상대를 굴복시켜 그를 자기 부하로 삼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났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유지 발전시키는 일도 가능한 것이므로 저로서는 창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위징은 예로부터 모든 제왕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일한 생활에 빠져 천하를 잃는 예가 퍽 많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어느 편이냐고 하면 그 일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태종은 말하기를 두 사람의 말은 모두가 옳다. 방현령은 나와 함께 천하를 얻었다. 그 어렵고도 위험했던 일은 이른바 구사일생으로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고 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다. 그러니 일을 만들어내는 창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위징은 나와 함께 나라를 연 이래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여 왔다. 사치는 반드시 부귀한 데서 생기고 재앙은 방심하고 부주의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면서 정사를 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미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말한다면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됐다. 수성의 어려움만이 정이 죽을 힘을 다해 해내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긴급한 과제로서 삼가 그대들과 힘을 합해 앞으로 해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였다. 3. 태종과 위징. 정간 17년에 전국공에 봉하여진 위징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태종은 지극한 슬픔에 잠겼다. 또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는 위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구리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잊고 있는 의관이나 용모를 다듬고 바로잡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거울에다 견준다면 그것으로서 고금의 국가의 흥륜과 세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자신의 정치상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거울에다 비긴다면 자기의 행위가 바른가 아닌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제 위징이 없어졌으니 위징이야말로 내 행동의 거울이요 지침이었으므로 나는 당장 하나의 거울을 잃은 것이 된다. 위징의 장래에 있어서는 황제 스스로가 위징의 비문을 지어 손수 그것을 썼다. 다음 해인 정간 18년에는 동쪽의 나라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황제는 깊이 후회하여 탄식하기를 만일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무모한 정벌을 극령 막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는 정벌의 어리석은 짓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랬다면 나는 정벌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하였다. 2. 당나라의 현종. 1. 현종과 한휴. 현종 개원 21년에 한휴가 중서령인 재상 소승의 추천을 받아 동평장사가 되었는데 그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아주 고든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가 재상이 되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다만 그를 추천했던 소승만은 한유가 소탈하고 온건한 사람으로 자기의 뜻을 잘 따라줄 것으로 여기고 끌어들인 것이었는데 함께 일을 해보니 그는 너무도 강직하여 조금도 자기의 의견에 순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현종이 궁중의 잔치자리에서나 비원에서 사냥 같은 것을 하다가 약간의 과실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 문득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한유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고 물을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유에게서 과실에 대해 간하는 상소가 어전에 당도해 있는 상태였다. 어느 때 현종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좌우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유가 재상이 된 뒤로 폐하께서 전부 다 야이셨습니다. 그를 파직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탄식하면서 내 얼굴은 야위였지만 천하는 그 반대로 살쪄 있다. 이것이야말로 천자로서의 당연한 소망이 아니겠는가. 소승은 어떤 일을 아릴 때 언제나 내 말을 순순히 따랐지만 그가 물러난 뒤에 나는 자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유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런 말 저런 말로 엇갈렸으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나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다. 내가 한유를 중용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한유는 소승과의 사이가 이런 상태였으므로 그 뒤 현종의 어전에서 두 사람이 크게 충돌하여 결국 소승과 함께 재상의 직에서 물러났고 대신 장구령이 그 뒤를 이었다. 2. 이인보. 현종 천보 11년에 이인보가 죽었다. 이인보는 재상이 되자 현종의 측근자들에게 아첨하며 측근자들보다 더 교묘하게 황제의 비위를 맞추느라 노력하여 황제의 의향이나 동정을 살펴 알아차려서 황제의 뜻에 영합하여 자기에 대한 황제의 총애를 견고하게 하는 데 힘썼다. 신하들의 정당한 의견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끊어버려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면서 정치를 독단했다. 또 많은 어사들을 향해 현재는 뛰어난 군주께서 위에 계시므로 여러 신하는 다만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여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대들은 저기 정전 곁 국문 밖에 서 있는 저 의식용의 말들을 보지 못하는가. 저 말들은 좋은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면서 다만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에 한 마리라도 우는 놈이 있으면 당장 내보내고 바꾸어 치운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로 잠자코 있기만 하면 지금의 영예를 보존할 수 있다. 섣불리 입을 놀리다가는 지금의 위치가 위험해진다 하고 위협하였다. 뛰어난 어진 인재를 시기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밀어내거나 억눌러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는 데 급급했다. 그의 성질은 지극히 음험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평하기를 인보는 입으로 그럴듯한 말을 잘하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지만 그의 뱃속에는 늘 칼날을 품고 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모가지가 잘리고 만다 라고 하였다. 또 그는 매일 밤 자기 집 별당인 언월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람이 죽곤 했다. 때때로 중대한 범죄가 생겼다고 하여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한 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래서 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늘 그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재상의 지위를 지키기 19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쳤는데 결국 알록산의 난에 소지를 만든 것은 그였다. 그런데도 그동안 현종은 그런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알록산이 인보의 술수에 걸려들어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죽을 때까지는 반기를 들지 못했던 것이다. 3. 안진경과 안고경. 현종 천보 14년에 지금의 북경에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계속했다. 그에게 평정이 된 9년에서는 누구 하나 알록산에게 항거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알록산은 질풍노도와 같이 돌진을 계속하여 한 달 동안에 낙양을 함락시켰다.
그동안에 있어서 홀로 평원군의 태수 안진경은 군사를 일으켜 역적인 안록산을 토벌하였다. 이보다 앞서 현종은 하북도가 모두 역적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여 하북도에 소속된 군이 24군이나 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결연히 일어나서 그 역적에게 항거하는 신하가 없다란 말이냐 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안진경이 부하인 이평을 몰래 보내 올린 상소문이 올라오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나는 안진경이란 태수가 어떠한 인물인지 아직 모르고 있건만 충성심을 떨쳐 일으켜 잘도 일어나 주었구나 하였다. 한편 상상군의 태수인 안고경은 사촌인 안진경으로부터 서로 힘을 모아 안록산의 뒤를 끊자는 내용의 글을 받아보고는 곧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였다. 그리하여 얼마간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 소식이 이웃 고을들에 전해져 하북도의 여러 고을에서 이에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관군으로 되돌아온 고을이 17개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듬해 정월에 역적인 안록산의 장수 사사명이 아직 수비태세가 덜 갖춘 상상고을을 함락시키고 안고경을 사로잡아 대연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는 안록산의 본영인 낙양으로 압송했다. 이에 안록산이 안고경에게 너는 본디 범양군의 일개 호조에 불과했던 것을 내가 주창하여 판관이 되게 하였고 마침내 태수로까지 승격시켜 주었는데도 나에 대한 은혜를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꾸짖는 데 대하여 안고경은 소리를 지르면서 너야말로 큰 은혜를 베푸신 천자에 대해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느냐. 나는 대대로 당나라의 신하로서 나라의 녹봉을 받아왔다. 확실히 너의 주청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따라 천자에게 반역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느냐. 나는 나라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베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무엇이 배반이란 말인가. 이 오랑캐 놈아 빨리 나를 죽여라 하고 외쳤다. 안록산은 열화와 같은 노기를 띠면서 그를 결박해 놓고 한 주름씩 살을 떼어내는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으나 그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욕설을 계속하였다. 3. 당나라의 선종 1. 선종 당나라 제16대 황제인 선종은 총명하여 사물의 이치를 잘 꿰뚫어 보며 또 기억력이 남달리 뛰어났다. 일찍이 비밀리에 한림학사인 위욱에게 명하여 천하의 주와 현의 지리, 풍속, 물산을 비롯한 가지가지의 이해득실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사항을 편집하여 순서를 세워 책을 만들게 하고는 황제가 이것을 처분어라고 이름 붙였다. 뒷날 등주자사로 임명된 서롱종이 입궐하여 선종을 배하라고 관직을 내려준 데 대한 사례를 하고 물러날 때 위욱을 향해 폐하께서는 등주의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이것저것 지시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소 하였다. 위욱이 이 말을 듣고 자사에게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모두 처분어 속에 들어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몇 해 뒤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새로 임명된 건주자사 우연능이 입조하여 선조를 아련하고 부임 인사를 드리는데 선종이 질문하기를 건주는 소울인 이 장안에서 얼마 거리나 되는가 하니 우연능이 8천이나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종이 다시 말하기를 그대가 부임한 뒤에도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소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눈앞인 대궐 앞의 땅은 만리밖의 지방과 마찬가지이고 만리밖의 지방은 이 층계 아래의 땅과 마찬가지로 나는 꿰뚫어 볼 수가 있느니라. 멀다고 여겨 정사를 게을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연능은 당황하여 어리둥절했으나 황제는 그를 쓰다듬어 보냈는데 그는 고을로 부임하여 정사를 제대로 잘하지 못한 혐의로 복주의 사마로 강등되었다. 선종 황제는 조종에 임하여 여러 신하를 접견할 때는 빈객을 응대할 때처럼 깔끔한 태도를 취해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다. 재상이 바뀔 때마다 설사 곁에 아무도 모시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하는 위험은 그것을 감히 우러러보기 어려울 만큼 늠름했다. 그러다가도 재상의 아렘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곧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세상 돌아가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로부터 궁중 연애 같은 이야기를 한가롭게 주고받곤 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의연한 자세로 돌아가 귀관들은 노력할지어다. 귀관들이 나의 신인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와 만날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을 언제나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영고도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10년 동안이나 재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고 더욱이 황제의 은혜를 받고 있던 몸이면서도 정사를 앓을 때에는 일찍이 두려움에 질려 땀을 흘림으로써 옷이 젖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고 수레하였다. 4. 송나라의 태조와 태종 1. 태조와 조빈 당나라 말기 5대의 난리 뒤에 일어난 송나라는 그 영역이 중국 북부 중원 땅에 머무르고 그 주인은 이민족의 침입이라든가 독립한 제후국들이 국왕이다 황제다 칭하면서 한 지방씩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송나라에서는 조보의 계략에 의해 태조와 태종 2대에 걸쳐 그들을 공격하고 병합하여 갔다. 강남의 공략도 그 일환으로서 전년 말에 이미 조빈을 파견하여 거의 지금의 강서성과 안희성, 양자강 이남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남당을 정벌하게 하였다. 태조 8년에 조빈은 남당의 수도 금능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한편 상하가 다 싸울 의사가 없는 남당의 임금 이욱은 서연을 송나라로 보내 예물을 바치고 공손한 뜻을 표하면서 아무쪼록 군사적인 압력을 늦추어 주기를 거듭 간청하였다. 그리고 서연은 강남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공격을 가하십니까? 하였다. 서연의 말이 야무진데다가 또 지난해 말에 몇 차례나 이옥에게 입조하여 송나라를 섬기라고 촉구했건만 전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일도 있고 해서 송의 태조는 크게 노하여 칼자루를 잡으며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강남에는 내 말과 같이 아무런 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한 집의 하나일 뿐이다. 한 집안에 자기 침대 곁에서 다른 사람이 코를 드르렁거리고 자고 있어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호통을 치니 서연은 겁에 질려 물러났다. 한편 강남의 수도 금능에서는 송나라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해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형세는 더욱 궁박하여졌다. 조빈은 출진을 즈음하여 너무 거칠게 굴지 말라는 태조의 분부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장기전이 되었던 것인데 그동안에도 몇 차례 사자를 이욱에게 보내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어느 날 조빈은 갑자기 병을 칭하고 들어앉았다.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문병을 왔는데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금능을 들이칠 때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나에게 맹세해 준다면 내 병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함으로 모든 장수가 다 그러겠노라고 하면서 향불을 피워놓고 맹세했다. 다음 날 금능은 함락되었고 이욱은 성문을 나와 항복하고 남당은 이로써 멸망하였다. 그리하여 조빈은 개선하였는데 개선 장군의 행차에는 적에게서 빼앗은 많은 보물 따위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통례이건만 조빈의 짐은 돌아가는 뱃속에 서류와 옷까지 그리고 친구가 있을 뿐이었다. 국토인 변경으로 돌아온 그는 한문에서 전승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강남에서 일을 성사시키고 방금 돌아왔습니다. 하는 인사를 마치고 물러났다. 조빈이 공을 세우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이와 같았다. 2. 조보 조보는 처음 관리로서의 일에 숙달한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으나 학문은 별로 높지 않은 인물이었다. 태조는 재상은 모름지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므로 일찍이 조보에게 독서하고 학문할 것을 권한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조보는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독서하여
언제나 책을 손에서 뗀 일이 없을 정도였다. 조보는 조정에서 중대한 의논을 할 일이 있을 적마다 문을 안으로 걸어 닫고 사람을 피하면서 스스로 하나의 책상자를 열어 한 권의 책을 꺼내서는 그것을 열심히 읽어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족들이 그 책상자를 열어보니 그 책은 바로 논어였다. 이와 같이 논어로서 정치를 베풀어 나가는데 참고로 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일찍이 태종에게 저에게 논어 한 부가 있는데 그 앞부분 반으로 선대인 태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뒷부분 반으로서 폐하를 보좌하여 이 태평세월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 남송의 멸망 1. 야율초제 몽고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 오고타이 칸 두 황제를 섬기면서 서역 정벌과 중국 통치에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였고 또한 학자로서도 시인으로서도 저명했던 원나라의 중서령 야율초제가 세상을 떠났다. 야율초제는 천성이 무리에서 뛰어난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는 곧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서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수량만으로도 짓눌려 죽을 형편인데도 민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또 지시를 주는 등 약간의 착오도 없었다. 그리고 그 늠름한 태도로 조종에 임하여는 권력 앞에서도 기가 꺾이는 일이 없이 끝까지 정당한 이치를 지키면서 밀고 나갔다. 그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하면서라도 천하를 위하는 일이라면 조금도 후회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백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불행을 안겨주느냐 하는 문제를 진술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말씨도 표정도 지극히 엄숙하고 정중하여 적당히 넘기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태종인 오고타이 칸이 일찍이 그에게 그대는 또 백성을 위해 소리 높이 울 것인가 하였다. 그것은 그가 백성에 대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진술할 때에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곧 울 것 같은 태도를 취해온 것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이었다. 야율초제는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국가와 인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그보다는 폐해가 되는 일 한 가지를 그치는 것이 더 좋다. 새로운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것은 한 가지를 줄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야율초제는 언제나 공연히 짓거리거나 웃는 일이 없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온화하고 공경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그의 태도에 넘쳐 흘러 그와 상대했던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인덕에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2. 문천상 남송의 관직에 있는 문천상은 원나라 군대가 남하하여 남송의 국도인 임안의 항주에 임박하였으므로 문관이면서 사제를 털어서 병사를 모집하여 근황군을 조직하고 왕실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문천상은 길주 노릉현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는 관리 등용시험인 진사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우수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병 임안을 이끌고 임안 방위를 위해 달려갔다. 그 뒤 원나라 군대의 압력은 더욱 커져서 각 주와 현은 계속 원군에게 항복하는 형편이었다. 제16대 황제인 공종 2년에는 원군의 공격이 더욱 박차를 가해 임안을 30리 앞둔 가까운 거리에까지 미쳐 형세는 더욱 중대하게 되었다. 문천상은 조종에 불리어 우승상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그 직책을 받지 않았다. 이어 황제의 명에 의해 사신이 되어 원나라 군진으로 가서 화의를 청하였으나 담판을 함에 있어 그의 말은 거칠고 노기에 차 있어 의논은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원나라 장수인 배가는 그를 원나라 군진에 그대로 머물러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원군은 마침내 남송의 국도인 임안에 입성하였고 남송은 항복하였으나 문천상은 감시의 눈을 피해 도주하였다. 그 후 수년 동안 중국 남부지방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힘껏 싸워서 이기고 짐도 있었으나 조양에 주둔하였을 때 원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옥파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사로잡혔다.
원나라 장수인 장은범은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빈객으로서의 대우를 하였다. 장홍범의 병력이 애산에 이르러 분전하는 송해 장세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항복시키고자 문천상으로 하여금 장세걸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도록 했다. 문천상은 거절하였으나 장홍범의 간청에 의해 칠원시를 장홍범에게 넘겼다. 그 시의 말미는 이러하다. 사람의 죽음은 본래부터 정해 있는 것. 나는 그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나라 위한 일편단심 잔뜩 움켜쥐고 천세의 역사를 빛내리로다. 이 시를 받아 읽은 장홍범은 빙긋 웃었다. 아무래도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신념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었다. 애산에서의 최후의 항전도 헛되이 그의 2월에 송나라는 패하였고 원나라 군대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장홍범은 그 자리에서 문천상에게 그대가 섬기던 송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승상도 충성과 효도를 할 만큼은 다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송나라를 섬기던 마음으로 원나라를 섬긴다면 그대의 재능으로 재상의 자리는 틀림없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문천상은 눈물을 흘리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건지지 못했다면 신하된 자는 마땅히 죽어도 오히려 갚을 길이 없는 죄를 남기거늘 하물며 그 죽음마저 피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임금을 섬기는 따위의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그의 마음 깊이 뿌리 박힌 충정을 어쩔 도리가 없어 장홍범은 2번 다시 강요하지 않고 그를 원나라의 국도인 연경으로 호송하였다. 문천상은 호송되어 가는 도중 고향인 길주를 통과할 때 나라가 망하여 이제 포로의 신세가 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통탄하면서 그곳에 죽기를 결심하고 8해 동안이나 단식하였으나 죽음에 이르지 않자 다시 생각을 고쳐 음식을 먹었다. 연경에 이르렀어도 의연히 굴하지 않고 갇히는 몸이 되었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어디까지나 마음을 굳게 하고 송나라 신하로서의 절조를 더욱 굳게 지켰다. 그 뒤 옥중에서 정기의 노래를 짓고 3년 뒤에 살해되었다. 당송 8대가 재능이 부디로 떨어지면 사해가 이미 모두 전하여 외웠고 아래로는 여염집과 농가에서 밖으로는 오랑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 라는 찬사를 받은 문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북송 때 문장가인 소식이죠. 소동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소식은 시, 산문, 서화 등에서 두루 최고 경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적벽부라는 걸작을 남기기도 했죠. 당송 8대가는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의 뛰어난 문장가 8명을 가리키는 말로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 송나라의 구양수, 소순, 소동파, 소철, 증공, 왕한석을 말합니다. 이 8사람 중 소순, 소동파, 소철은 부자 혹은 형제 사이이며 이들을 묶어서 삼소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당송 8대가의 작품은 후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필독 고전이 됐고 이후 문인들은 문체를 본뜨기에 바빴습니다.